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도요새 좋아하시나요? 도요새가 뭐예요? 도요새가 도요새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이동철새라고 합니다. 새는 우리가 왜 집 주변에 참새, 우리 학생 참새 봤죠? 참새 이렇게 집 주변에 사는 새는 텃새라고 이렇게 해요. 텃새라고. 그래서 얘들은 멀리 이동을 안 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도요새는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저 북쪽까지 이동하는 그런 새예요. 그래서 그런 새를 철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도요새 얘기를 깊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도요새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떻게 공존과 배려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가. 이 도요새가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많은 도요새들이 이 호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면서 갯벌에 모여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먹이를 이렇게 나누는지. 사실은 우리가 갯벌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갯벌에서 그 나오는 대표적인 것으로 조개, 게, 낙지, 또요? 갯가재. 다 갯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죠? 다 우리 밥상에 올리는 것들이죠. 근데 밥상에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소개하려고 하는 새들이, 도요새들이 거기에서 우리 그 인간들이, 어민들이 얘기한 그런 낙지도 잡고, 그다음 뭐 백합도 캐고, 바지락도 캐고 하는 것처럼 도요새들도 그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갯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밥상에 낙지나 바지락이나 백합을 올릴 수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도요새들도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새들이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갯벌에서 공존하면서 먹이 활동을 해왔는가, 이런 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도요새가 있어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밑에 앉아있는 애들은 무슨 새예요? 예, 갈매기예요. 얘들은 갈매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날고 있는 애들은 도요새들이에요. 민물도요. 부리가 아주 작고 갯지렁이. 그 도요새들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부리가 아주 다양해요. 부리가 다양해서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개를 잡아먹는 도요새가 있는가 하면은 또 지렁이를 잡아먹는 애가 있고, 또 아주 깊이 부리를 넣어가지고 뭐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는 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민물도요는 부리가 짧아요. 짧고 부리가 짧은 애들은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이동할 때 이동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가다가 콕 찍어서 먹죠. 반면에 부리가 아주 긴 칠개를 잡아먹는 이런 애들은 좀 빨리 달리기는 하지만은 콕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부리를 거의 머리가 갯벌 속으로 들어갈 만큼 푹 집어넣어 가지고 잡아먹죠. 갯벌 속에는 갯벌 생물들,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사는 집들이 있어요. 생물들의 집이 있죠. 그걸 서식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서식굴. 그래서 갯벌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거기 안에 다양한 모양의 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새들이 그 굴의 생김새 모양으로 부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런 새의 부리가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호미나 그 다음에 갈굴이나 갯벌에서 생물들을, 낙지나 조개를 잡는 것하고 꼭 닮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고창에 있는 만돌 갯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갯벌은 3년 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세계 자연유산에.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럼. 우리나라에 자연유산은 몇 개가 있을까요? 8개. 세계유산은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문화유산, 또 하나는 자연유산, 그리고 그 두 개가 합해진 복합유산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은 딱 두 개 있어요. 놀랍죠?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갯벌이에요. 최근에 지정된 거죠. 3년 전에 지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질문.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처에. 새만금. 제주도. 정답이 제주도. 조금 더 제주도에 뭐? 한라산. 화산섬과 화산동굴.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자연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자연유산은 그만큼 등재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자기 문화 역사가 이렇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사찰과 우리나라 사찰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중국의 화산동굴과 우리의 화산동굴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세계유산은 하나만 지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유산은 지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두 개의 자연유산 말고 또 자연유산이 우리나라에 등재될 자원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사람의 간섭이 없는 자연자원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는 자연유산이에요. 자랑스럽죠.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전라남도가 거의 한 90% 정도 유산구역에 포함된 갯벌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42.5%, 한 절반 정도, 50% 정도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섬 주변에 있죠. 이걸 딱 보면은 지금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이렇게 경운기에다가 그 고창에 가면은 경운기에다가 이걸 싣고 바다로 나가서 양식할 준비를 합니다. 최근에 수산물 중에서 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가장 인기가 높은 수산물 뭘까요? 맞습니다. 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로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이고 효자 종목이에요. 그걸 갯벌에다가 설치를 하러 가죠. 그래서 갯벌은 이렇게 어민들이 가서 양식을 하는 공간이고 도요새들이 호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고 또 얘들이 먹이 활동을 할 때 여기 사는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갯지렁이나 칠개, 개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개들이 사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공존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존의 공간이면서 너무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김양식을 하는데 약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갯지렁이나 얘들이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이런 새들이 와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세계 시민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양식도 우리 농촌에서 하는 유기농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서 나는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우리가 그 한살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농산물 구입을 할 때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구입을 하죠. 그것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공감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세계유산의 갯벌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정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갯벌에서 방금 날아갔던 그 도요새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개들은, 이런 새들은, 마도요, 도요새가 여러 종이 있는데, 마도요, 뭐 알락꼬리 마도요나 마도요, 얘들은 개를 좋아해요. 심지어는 개를 잡아가지고 이 집게발을 떼어내고 먹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땅에다 패대기 쳐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먹을 때 사람도 그 개 이렇게 먹으면은 까칠까칠하니 걸리잖아요. 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집게발을 떼어내고 먹는다는 아주 지능이 높은 그런 개죠. 그래서 얘들은 저렇게 긴 부리를 가지고서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개를 이렇게 잡아먹어요. 이제 이렇게 짧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게 뒷부리 도요들인데 얘들은 이제 들어있는 갯지렁이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들이죠. 저렇게 먹이들이 각각 새들이 다른 형태의 부리를 가지고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갯벌에 내려앉아도 각각 다른 먹이를 찾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와가지고 이 호미를 봅시다. 호미를. 이거는 가무락을 캐는, 가무락 하면 우리 친구들 잘 모를게. 시장에 가면은 검정색 조개 있어요. 그 뻘갯벌에서, 뻘이 있는 그런 갯벌에서 자라는 검정색 조개. 그걸 가무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모시조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렇게 파요. 이런 것은 낙지를 잡을 때 하는 호미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바지락을 캘 때 쓰는 호미죠. 이거는 제주에 우리 해녀 삼촌들이 물질을 하다가 물속에서 성게나 이런 것들을 바위틈에서 꺼낼 때 쓰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이 모양이 새의 부리하고 너무 닮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갯벌에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서 인간들도, 어민들도 먹을 것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죠. 여기서 전제가.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서 채취를 하려고 하면은 그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살아야 돼요. 그게 다양성이. 다양한 생물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존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아까 그 갯벌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 갯벌에 오직 바지락만 산다. 그러면은 그 마을 주민들은 전부 다 바지락만 잡겠죠. 바지락만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갯벌도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도 서로 많이 잡으려고 갈등이 일어나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공존의 전제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해야 되죠. 우리가 친구들이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한 가지만 가지고서 1등 하려고 하면은 절대 함께 살기가 어렵죠. 다양성이 전제돼야 되죠. 그래야 갯벌도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어촌이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은 다양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갯벌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죠. 섬이나 어촌에서 곡간은 갯벌이에요. 갯벌. 훨씬 더 다양하죠? 새들이. 이런 조새, 외가리, 백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마도요, 아까
부리가 굽어진 애들이죠. 그 다음에 그 갯벌의 신사라고 하는 검은 머리 물대새. 이런 새들은 전부 다 희귀종으로 지정되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도구와 너무 닮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인데 갯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고 특히 전라남도, 아까 전라남도가 한 42%, 42.5%, 그다음 인천이 한 30% 정도. 그래서 서해안 쪽에가 한 80% 정도의 갯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갯벌이 많다. 왜 서해안에 갯벌이 많을까요? 일단 하천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강이 흐르면서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퇴적물을 가지고 오죠. 흙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좋은 갯벌이 연안에 생겨요. 그럼 퇴적물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생기느냐? 그게 이제 이를테면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다른 조건도 있어야 돼요. 서해안에 조차가 커요. 그러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들고 나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빠질 때는 7, 8km까지 이렇게 빠진다 그래요. 그걸 이제 태양학 이런 쪽에서는 대조차다. 우리 왜 대조차, 중조차, 뭐 이렇게 저조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조차가 커요. 조차가 크기 때문에 퇴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40m. 40m. 동해안은 평균 수심이 3,000m. 평균 수심 2,000m. 1000m 정도 돼요. 남해안은 40m. 아니, 뭔 소리야? 남해안은 100m 정도 됩니다. 남해안은 100m 정도 돼요. 세 번째,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서해안을 얘기할 때 그 특징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서해안은 해안선은 맞기는 맞는데 무슨 해안선? 섬이 많은 것도 맞아요. 섬이 많은 것도 맞아요. 서해안은 무슨 해안선이다? 리아스식 해안선이다. 리아스식 해안선. 그래서 굴곡진 곳에 좋은 갯벌들이 만들어지는, 그곳에 만들어진 게 어장이에요. 마을어장. 후미진 곳에 이렇게 리아스식 해안에.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립이나 간척을 하면서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죠. 서해안도 많이 직선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새만금처럼 갯벌이 없어져 버린 곳도 있고, 그런 곳은 좋은 갯벌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게다가 강과 바다가 막아짓죠. 한강만 제외하고 금강 막아졌죠. 동진강, 만경강, 새만금으로 막혔죠. 영산강 막혔죠. 이렇게 낙동강 막히고, 이렇게 막히면은 좋은 토사들이 계속 공급되어 가지고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럼 좋은 갯벌들이 안 만들어지죠. 해안선은 직선으로 바뀌고, 직선으로 바뀌면은 아까 제가 거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때 어촌의 공존 질서가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해안선이 직선으로 바뀌면은 생물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활도 단순해지고 음식도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대안으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섬인 거예요. 아까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섬과 섬들이 다도해가 그걸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게 마치 리아스식 해안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섬 주변에 있는 갯벌이 매우 중요해요. 연안에 있는 갯벌들이 그동안에 좋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자꾸 연안이 이러저런 쓰임새로 막아지다 보니까 섬에 있는 갯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섬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섬이 가장 많이 있는 곳, 전라남도가 가장 많이 있어요. 60% 정도, 우리나라 전체 섬에 60%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갯벌이 많은 거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질문. 그러면은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46억. 아, 이런 거는 금방. 맞습니다. 이 정도는 쉬운 문제죠. 그러면은 갯벌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1호. 또 45. 40. 천만. 15. 20억. 갯벌의 나이는 천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40억 살. 5천년에서 6천년 정도, 조금 되면 8천년 정도 된대요. 그럼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라고 그 지구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갯벌의 역사는 어째요? 아주 짧죠. 아주 짧죠. 생애 주기를 100세로 했을 때 46억 년을 100세로 잡는다고 하면 8천년은 몇 살이나 될까요? 6살. 내기. 정말 어리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모르니까 괄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하죠. 어린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갯벌을 어린아이로 비교하면은 갯벌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과학으로 밝혀져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근데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 그 가치를 쓸모없는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메웠죠. 새만금처럼.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우리 지구를 대하는 것이죠. 그걸 사실은 우리 세대에서 알지 못하면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줘야 되죠. 그렇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까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시킨 거예요. 그냥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구별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된다. 왜? 아직 어리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곳을 이제 어민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어업을 맨손어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손어업. 왜냐하면 커다란 도구를 가지고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줬던 새의 부리와 같이 생긴 그런 홈이나 그리고 이런 삽이나 이런 걸로 낙지를 잡거나 조개를 캐거나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죠. 이런 걸 맨손어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 여름철 되면은 갯벌 체험을 가잖아요. 호미를 가지고 가죠. 그것도 맨손어업이에요. 맨손어업인데 이제 앞으로 저렇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그런 갯벌에서 체험을 할 때는 무조건 잡는 체험만 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갯벌의 가치, 또 거기 주민들이 해주는 얘기들, 또 거기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그 갯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 이런 얘기들 그곳에 가가지고 들어야 되죠. 세계유산이 지향하는 게
갯벌에서 생태 관광을 하면서 그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신에 어민들이 이렇게 잡아온, 이렇게 해서 채취해온 것들을 가서 구입을 해갖고 오는 거죠. 그것도 시장에서 구입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현지에서 그 가치를 고려해서 구입을 하는, 이게 공정과 배려에서, 그래서 그런 소비자를 최근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생산자다 이렇게 불러요. 공동생산자. 도시의 어부인 셈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구입을 해주느냐가 그 어민들이 그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김을 채취하고 하는 방법이 정해져요. 이게 김양식, 아까 했던 지주식 김양식 하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우리가 좋은 김이라고 하면 어떤 김이 좋은 김이었어요? 옛날에? 아주 광택이 반짝반짝 나고 새카만 이런 김이 좋은 김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김을 만들려고 하면은 김에 포함되어 있는 파래, 매생이 이런 거 그냥 잡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잡태가 아니죠. 이름이 있는데, 파래, 매생이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하는 방법은 염산을 뿌리는 방법이에요. 왜? 소비자들이 그런 김을 비싸게 사주기 때문에 생산자는 비싼 김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유기농의 농산물을 먹을 때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농약을 치지 않고 제대로 농사를 지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 신뢰할 수 있으면 거래를 하는 거죠. 갯벌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그런 갯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자연산 돌미역 양식하는 것.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는 것. 그래서 구정 무렵쯤 되면은, 설 무렵쯤 되면은 바위에 붙어 있는 이런 해초들을 다 제거를 해요. 왜냐하면은 미역은 포자로 번식을 해요. 포자. 미역 씨앗이에요. 씨앗.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 그 포자가 어렸을 때는 바닷속에 떠다녀요. 떠다니다가 김도 마찬가지예요. 김도 그 포자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착상을 하는 거죠. 붙게 돼요. 붙게 되는데 붙어야 될 바위가 자리가 있어야 붙어요. 그래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해조류들, 잡태들은 다 제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딱 붙어요. 붙어가지고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진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붙으면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한 6, 7월 정도 되면은 꽤 많이 자라요. 그리고 6, 7월 정도 되면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미역이 드러나면서 그게 햇볕에 전부 다 그렇죠. 말라버려요. 마르고 이거 데쳐져 버리는 거죠.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면은 걔는 어민들 것이 아니라 바다로 떠내려가 버리죠.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김이 진돗각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양식 미역과 달리 그래서 비싼 거예요. 지금 보여줬던 게 전부 다 바지락밭이에요. 봐보실래요?
뭔가 좀 다르죠? 지금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과 이 네 개가 다 달라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런 거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갯벌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여기는 충청남도 안면도의 황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집마다 채취해야 될 양을 딱 정해줘요. 그 양만 채취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예 집집마다 자기 텃밭을 나눠준 갯벌이에요. 이런 텃밭이죠, 이건. 여기는 전라남도의 나로도 쪽으로 가다 보면 남성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남성리라고 꼭 논처럼 생겼죠. 바지락밭이에요. 고흥의 바지락이 매우 유명하죠.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어촌들은 바지락 농사를 짓고 있죠. 갯벌이 발달한 곳은, 저렇게 바지락이 발달한 곳은 그런 갯벌을 혼합 갯벌이라고 그래요. 혼성 갯벌이라고 그러죠. 갯벌은 모래 갯벌이 있고, 그 다음에 뻘갯벌이 있고, 크게 혼성 갯벌이 있고 그래요. 모래 갯벌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조개는 뭐가 있을까요? 바지락은 아닙니다. 모래 갯벌, 백합. 네, 정답. 대표적인 게 백합. 네, 백합. 그러면은 뻘갯벌에 푹푹 빠지는 뻘배 있죠, 뻘배. 뻘배를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잡는 대표적인 페류. 꼬막. 친구 잘하는데? 꼬막 맞아요. 그리고 섞여 있는 갯벌에서 잘 자라는 게 바지락. 어촌에서 가장 많이 이 갯벌에 양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산을 채취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바지락. 이 섬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섬은 통영에 있는 오곡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오곡도라고 하는, 한때는 학교도 있었고 주민들도 한 3, 40가구 있었는데 지금은 한 대여섯 가구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여섯 가구 살고 있는데, 이런 섬은 그러면은, 이런 섬은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질문.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미역. 정답. 미역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논농사는 지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다고 밭을 읽을 만한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 미역밭이 이 마을의 생계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미역밭, 이 미역밭을 문서로 만들었어요.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수십 개로 나누어요. 나누어서 매년 연말에 추첨을 해서 자기 미역밭을 정해요. 그걸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70년, 80년 이후에 기장이나 이런 데 양식 미역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자연산 미역에 의지를 했었죠. 그때는 대가족이어가지고 한 집에 7, 8, 심한 경우에는 10명씩 이렇게 살았.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이를 낳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미역국이 집에서 떨어질 날이 없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미역을 가지고 가면은 어디서나 환영받았던 단골이 있었고, 그래서 미역을 화폐처럼 이용을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은
미역을 보내주면은 생필품을 보내주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으면은, 옛날에는 그 도시에서 통영, 뭐 목포, 군산 이런 데 객주들이 있었죠. 미역을 받아서 중간해주는. 그 사람한테 미역 보내주면은 생필품 사서 보내주고. 명절에 소 잡을 때 미역 출염해가지고 한 집에 미역 몇 가닥씩 내서 소 잡고. 이 미역이 화폐였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가거도, 만제도, 홍도 이런 데도 다 그랬어요. 이렇게 홍도에 가면은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거 다 미역밭 표시해 놓은, 그 홍도에 그 유람선 타고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저런 점이 바위 곳곳에 찍혀 있어요. 저거 전부 다 미역밭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게 백합을 잡는 도구입니다. 저게 백합을 잡는 도구, 그레라고 하는 건데, 지역마다 그레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아까 우리 친구 그 새만금 계속 얘기했었는데, 사라져버린 갯벌, 새만금에서 사용했던 그레예요. 이거는 지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광에서도 이렇게 사용해요, 이런 걸. 그리고 요거는 저 인천 쪽에 주문도나 보름도 이쪽에서 사용하는 그레. 이거는 섬진강하고 갈사만이라고 모래갯벌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용한 백합 잡는 도구예요. 백합은 다 똑같은데 사용하는 도구가 다 다른 거죠.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저도 아직 그 이유를 못 찾았어요. 일단 다르다고 하는 것만 확인을 했고, 다만 이동하는 거리와 백합을 캐는 곳의 수심과 이런 차이들은 좀 있어요. 새만금은 아까 봤던 것처럼 경운기에 타고 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서 풀등이라고 하는, 미리 가가지고 배를 해놓고 있으면 물이 빠지면서 모래섬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할 때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그런 그 수심과 이동 거리와 그 다음에 그 백합 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작업하는 숫자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도구를 만들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추정만 지금 할 뿐이고, 그건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해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꼬막이 나는 보성벌교의 뻘배예요.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꼬막을 캐는 거죠. 이 뻘배가 없으면은 한 발짝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푹 늪처럼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찬은 못해도 용서를 하는데 뻘배를 못하면은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저기는 품앗이를 뻘배로 해요. 꼬막밭에 마을 공동의 꼬막밭도 있지만 자기 꼬막밭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물을 놓고 망둥어나 짱뚱어나 이런 걸 잡을 때도 뻘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급할 때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와줄 때 뻘배를 타고 와야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 마을 공동의 일을 할 때도 울력이죠. 마을 공동으로 꼬막밭에서 공동 작업을 해서 마을 꼬막을 캐요. 근데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뻘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참여할 수 있어요. 뻘배를 타지 못하면은 마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사람 숫자보다 뻘배가 1개, 2개 정도는 더 많아요. 그거는 애비용. 최소 2개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걸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에서 스페어 타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뻘배가 집집마다. 이게 국가 중요 오업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또 세계 농업유산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있는 요 갯벌 세계 자연유산 구역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 구역에, 세계 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세계 자연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방식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게 꼬막. 이것도 전부 다 마을 어업을 하는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여기는 등량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등량만. 등량만은 소록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웅 쪽으로 보성, 그리고 장흥, 여자만 서쪽에 있는 만. 우리나라 내만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만을 꼽으라고 하면은 여자만, 등량만, 그리고 저 올라가면 가로림만, 이런 데를 꼽을 수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건강하고, 어민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생태계가 좋은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 등량만. 거기 어떤 마을인데, 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은 마을 주민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한 60여 명은 될 거예요. 이분들이 뭐하러 지금 가느냐? 낙지를 캐러 가는 거예요. 낙지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기는 낙지를 잡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저 마을, 전부 다 마을 어장이에요. 그래서 낙지를 잡는 그 기간에는 낙지만 잡아야 돼요. 딱 며칠 안 돼요. 그리고 바지락을 잡을 때는 딱 바지락만 잡아야 돼요. 바지락을 잡을 때 낙지 삽을 가지고 가면은 반칙이죠.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굴을 할 때는 굴만 따요. 아주 방치하는 갯벌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관리하는 갯벌들이 있죠. 이제 저런 갯벌들은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철철이 나는 것들을 얻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갯벌인 거죠. 그리고 저런 갯벌은 새들도 많이 와요. 건강하기 때문에 새들도 많이 오죠. 낙지. 저렇게 잡는 낙지도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톳밥이에요. 톳밥. 구황식품이었죠. 옛날에 쌀이 부족할 때 섬에서는 쌀을 늘려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에 해초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깅이죽인데 향토 음식인데, 아까 그 톱밥 해 먹은 것처럼 여기는 깅이죽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갯벌은 어린아이하고 똑같다.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우리 세대가 다 써야 될 공간이 아니다. 그 영역이 갯벌이라는 곳이에요. 인천이에요. 인천. 이게 지금 인천에 요 뒤에는 섬들이 있는데, 섬에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갈 때 어디를 통해서 가요? 인천국제공항이죠.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전부 다 갯벌이었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 갯벌이었어요. 용유도와 영종도 사이를 메꾼 갯벌이었어요. 거기가 낙지와 조개의 천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마어마한 도요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호주와 시베리아를 25,000km, 30,000km를 왕복하는데 중간에 한번 쉬어서 먹이 활동하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500km 정도, 아니
500g이나 300g 정도 되는 몸물 가지고 일주일 정도 논스톱으로 날아와서 몸무게가 반쯤 됐을 때 그곳에 내려앉아서 먹이를 섭취를 하고 다음 여행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여행지는 쉼터는 사라졌죠. 대신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쉼터로 떠나고 있죠. 해외여행으로 떠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 중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인천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갯벌에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이산화탄소의 한 60% 정도는 바다가 흡수를 해요. 염습지, 갯벌을 포함해서. 그래서 블루카본이라고 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내보내주는, 아마존의 숲보다 바다가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갯벌이 사라진 인천이 다른 도시의 평균 상승 기온보다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를 갯벌에서 찾는 사람도 있죠. 염습지가 블루카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공인이 됐어요. 지금은 갯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갯벌은 가치를 알 수가 없다. 무궁무진하다. 미래에 어떤 가치가 또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갯벌은 어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갯벌 생물들도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공존의 공간이고, 그렇게 공존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도시의 소비자들이 공동 생산자로서 참여해 줘야 된다. 그게 연대인 거죠. 함께 가야만이 갯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갯벌을 지키는 곳은 다른 의미로는 지구를 지키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자원을 물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 친구들이 몇 명 보여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먼저 높이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연안습지와 마을의 관계 할 때 갯벌을 나눠가지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갯벌은 조금 액체 같은 상태이기도 하고 밀물 썰물 때문에 계속 막 글씨 쓸 때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 나누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갯벌은 사실은 나누기가 쉽지 않죠. 그 경계가 늘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둥, 나무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나눴는데 바지락이나 이제 아까 그 꼬막이나 이런 것이 자라는 펄갯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지락이 사는 곳은 나눌 수 있어요. 바지락은 아까 제가 바지락은 혼성갯벌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성갯벌이기 때문에 경계가 그래도 지워져요. 이렇게 돌을 쌓거나 그러면. 모래갯벌은 어렵죠. 그렇죠? 왜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파도 한 번 왔다 가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펄갯벌은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뻘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지락밭은 대부분 그 경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다른 갯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계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나누었던 것을 이렇게 통합하는, 왜냐하면 어촌도 어민들이 이렇게 나이도 먹어가고
숫자도 줄어가고 그러면서 그 과거처럼 마을 어장을 가지고서 그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조금씩 그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하는 그런 마을들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갯벌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만든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사실은 일본이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그 섬과 섬 다도해에 좋은 갯벌들이 많았어요. 특히 도쿄, 우리가 그 일본의 수도잖아요. 도쿄만 앞에, 그 다음에 오사카, 이런 데는 전부 다 갯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김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곳들이에요. 근데 그곳을 다 매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거나 빌딩을 세우거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본은 좋은 갯벌들을 연안을 매립해가지고 공장을 짓거나 또는 도시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공항, 간사이 공항도 그러잖아요. 공항을 이렇게 만들면서 갯벌들을 다 막았죠. 그리고서 도쿄만 앞에 인공 갯벌을 만들었어요. 학습용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우리 그 갯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토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안선도 이렇게 조금 그 굴곡도가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공 갯벌을 만들었지만은 늘 모래나 흙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생물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그 갯벌 생물들도 매우 제한된 개체들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자연으로서 이렇게 형성되고 갯벌도 1년이면은 갯벌이 한 3, 4mm 정도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그게 다시 쓸려갔다가 또 쌓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 형태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지속되기 어렵고 또 거기에 갯벌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갯벌 생물들이 서식하고 새들이 찾아와야 되고 이런 그 생태계의 그 순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인공으로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자연의 갯벌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정화작용, 아까 조개들이 가면은 그 구멍이 있잖아요. 조개들이 살면서 조개들은 플랑크톤이라고 그 물속에 있는 그 식물성 이런 플랑크톤을 잡아먹거든요. 그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조개는 보면은 두 개의 그 수관, 우리 그 왜 우유 같은 거 먹을 때 스트롱이라고 하죠. 조개 두 개의 그런 스트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물을 빨아들이고 하나는 내뱉죠. 빨아들이는 게 바닷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아가미를 통해서 그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고 물은 밖으로 내보내죠. 그 영양분이라고 하는 게 바다를 혼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갯벌 생물들한테는 먹이인 거죠. 그래서 정화작용이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인공으로 만들었을 때는 조개들이 서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갯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바다를 정화하는 이런 작용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물들이 살지 못하고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우선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뒤에 앉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보고서 강의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그 질문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그 걱정했던 게 우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다나 갯벌은 사실은 밥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다는 부엌에서 물을 붓는 순간 그게 바다의 시작이다. 그래서 밥상 위에 어떤 수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올리느냐, 어디서 구입해서 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먹고 나서 버리는 그 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버려지느냐, 이게 곧 바다의 생태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은 저는 밥상 위에서 바다는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나 섬이나 갯벌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수산물들을 현장에 가서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구입도 하고 직거래도 하고 어민들을, 섬 주민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